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는 조금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외할머니가 저를 보고 너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 이 삶은 지옥이야. 살아있는 지옥이야. 약자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이 사회란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클지 모르겠지만 참 험난하겠어. 저는 그때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할머니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절하게 깨달았고 참 그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웠으니요. 하여튼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좋은 것을 준다는 말에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보육원에 버려졌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여기선 우리가 대장이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나한테 죽는 거야. 알겠어? 언니들과 오빠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학교 갔다가 오면 항상 보육원 언니 오빠들은 저를 한 구석에 밀어넣고 때렸고 그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가는 게 무서워서 학교 후에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지 않고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몸을 숨기고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들켜서 경찰서에 인계된 적도 있었죠. 보육원 선생님은 너는 부모가 없으면 얌전히 행동해야 할 거 아니야. 부모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아,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저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온순했던 저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 같은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저를 좀먹게 만들었어요. 하루하루 마음속에 있는 불덩이를 끄려고 노력하느라 제 인생은 살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는 맨날 힘이 축 처진 채로 살고 학교 시간이 가까워지면 제 심장도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면서 너무나도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보육원에서 무진장 얻어맞아서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구급차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실려온 거예요?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 인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꼬마야. 지금 꼬마가 조금 다쳐서 우리가 꼬마 치료해주고 싶어서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중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믿어. 알겠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느꼈어요. 구급차 안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언니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저를 치료해주는 구조사 오빠의 침착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의 불씨를 끄고 희망을 불지핀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밀검사를 받다가 의사가 보육원에서 어른들이 너를 못 살게 구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의사 아저씨한테만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가 그곳에서 당한 일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랑 오빠들이 저 괴롭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를 막 욕하고 어쩔 때는 발길질을 하기도 해요. 저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거 제가 말하면 선생님이 혼내는 건 아니겠죠? 저 병원에서 치료 다 끝나면 보육원에 가야 해요? 가기 싫은데, 진짜 가기 싫은데,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 그냥 계속 아플래요. 저의 말을 들은 의사는 병원에 있던 형사와 이야기를 하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분이 오게 되었고, 그분이 저의 몸을 살펴보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마렴. 이제 그 보육원에 다시 안 가도 된단다. 지금부터는 아줌마랑 함께 있을 거야. 알고 보니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이 상황을 신고했고, 여성가족부 아동 관련 산하기관에서 지원이 나와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준 거였어요. 결국 저는 보육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천국을 만나게 되었지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다들 순하고 착했습니다. 안녕? 우리 이제부터 함께 살게 되었네. 반가워. 친하게 지내자. 저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 있는 아이들과 친구들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어요. 고마워. 라고요. 거기 있는 보육원 선생님은 저의 꿈을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순이는 남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처음 왔을 때부터 응급구조사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꼭 응급구조사가 되길 바랄게.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저는 구급차에 실려간 그 순간부터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키웠거든요. 그 꿈을 키우니 제 마음속의 불덩이가 조금씩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응급구조사 관련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응급구조사과가 있는 전문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원래 보육원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퇴소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부탁에 따라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이들 관리를 돕는 덕에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었지요.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항상 저희 보육원에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각종 음식이랑 애들 준비물 같은 것들이나 겨울 패딩 같은 거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저랑 조금 친해서 잘 지내셨어요? 안색이 요즘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이고, 순이가 이제는 다 커서 아저씨 걱정도 해주는구나. 나는 요즘 괜찮은데 요즘 부쩍 사람들이 안색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네. 난 괜찮은데. 아저씨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저씨가 쓰러진 겁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저씨는 간지를 앓고 계셨고, 그래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차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응급구조 일을 배웠으니까 최대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간단한 조치를 했죠. 그렇게 곧바로 구급차가 오게 되었고 아저씨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았어요. 간질이었고 지병도 있으셨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리를 많이 해서 몸에 부담이 된 거였어요. 응급구조사는 어떻게 이렇게 초동처치를 잘하셨어요? 기도 확보 안 했으면 아마도 이분 숨 막혀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괜히 그 말을 듣고 뿌듯했지요. 그 아저씨는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바로 퇴원하지 못하고 서울대학병원 큰 곳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간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손상이 가긴 하셨나 봐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은 언어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재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이 아랫지방이라서 그 이후로 아저씨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보육원에서 머물러 있지 못했고 서울로 올라가서 먹고 살 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응급구조사 일자리는 서울에 많았으니까요. 순희 씨는 여자에다가 몸도 약해 보이는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각보다 이 일이 힘들어서 다들 중간에 나가 떨어지거든.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을 뽑는 거라서. 제 외면만 보신다면 호리호리하고 마른 체형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응급구조사를 무척이나 하고 싶었고 그래서 틈만 나면 체력 단련도 하고 관련 공부도 했습니다. 심지어 응급 초동 조치를 해서 사람을 살린 기억도 있어요. 정말로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에게 저의 간절함을 어필했어요. 채용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나 탈락인 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체력이 약한 여자라서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고아라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부모 없으니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뽑아도 되니까 그러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식물처럼 빛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화초처럼 살고 있던 그때 김순희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응급구조 관련 수칙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추가 문자 보낸 안내사항대로 오시면 됩니다. 와! 저는 합격 문자를 받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와, 정말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성공했구나. 나 성공했구나. 하고요.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를 합격시켜준 곳이니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 나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일해서 사람을 살릴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래서 열정 가득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응급구조사 선배님들은 야, 정말 신입인 우리 순희 씨처럼 사람들이 다들 열정적으로 각자 일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돌아가겠어. 아주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신입을 받네. 참 좋아. 참 괜찮아. 그 안에서 저는 이쁨 잔뜩 받는 막내였습니다. 저도 평생을 고아로 살다가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고 제 꿈을 이루니까 삶이 활짝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응급구조사 교대 근무를 하러 가는 그날 새벽, 음주운전을 해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저를 팍 쳐버린 자동차. 저는 10m를 날아갔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중에 아파트에서 사고 소리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 창문으로 도로 위에 피 흘리고 있는 저를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숨이 끊기기 직전에 119가 와서 저를 실어가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몸 골절, 정강이 뼈는 박살이 났고 최소 1년간 장기 입원을 하면서 10차례 이상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아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러 올 사람이 없으니 경찰이 제 핸드폰을 뒤져서 저희 응급구조사 선배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끝나고 코마,
반수면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응급구조사 선배들이 전부 제가 고아라는 걸 안 상황이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깨어나서 정말로 다행이다. 우리는 몰랐어. 네가 고아라는 것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애였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이걸 어쩌면 좋니? 마음 아파서 죽겠다. 정말로 어쩌면 좋니? 선배들은 다들 저를 걱정하고 자기네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돕겠다고 했어요. 이미 저희 팀 사람들이 헌혈을 해줘서 제가 수술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소문났다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럽더라고요. 고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심적으로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항상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지만 나중에 갈수록 저를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하여튼 저는 응급구조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재활까지 해서 총 3년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경찰은 아이고 그 가해자가 사고 내고 나서 또 몇 킬로미터까지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받고 떨어졌어요. 2달간 식물인간 상태였다가 사망했고요. 가해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운전할 때도 무면허 상태로 보험도 없이 술 마시고 한 거라서 특별한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국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긴급 구조금을 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좀 당장 급한 병원비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또다시 저는 절망의 늪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늘을 보고 아니 날 고아로 살게 했으면 이제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교통사고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 진짜 있는 거예요? 저는 퇴원했지만 3년간의 병원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빚이었고 수술 과정에서 비보험 처리되는 약이나 처치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빚쟁이가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몸 망가지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직장도 잃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는 응급구조사 일도 못하고 나 뭐 먹고 사냐? 교통사고 당하니까 트라우마 생겨서 앞으로 응급구조사 일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 아무 쓸모도 없는 내 자신인데 그냥 나 죽을까?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퇴원은 했지만 여전히 몸은 안 좋았고 다행히 얼굴이라도 멀쩡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도 울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채용 공고를 보던 중 300만 원에 백화점 명품관 교대 근무를 구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제 눈길을 끈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학력 무관, 자격증 무관, 친절한 미소 라고 조건이 써 있었기 때문이었죠. 학력도 안 좋고 자격증도 당장 쓸 수 없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달랑 하나 있는 저로서는 무척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원을 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원해주신 김순희 씨 맞으시죠? 면접 보시러 오세요. 백화점이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인사채용 담당자는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죠? 네, 저 바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덜컥 합격하게 되었어요. 조금은 얼떨떨하고 이게 진짜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1년만 빡세게 일하면 병원비 다 갚을 수 있다는 희망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순희 씨가 맡을 사람들은 명품관 관리야.
손님 오시면 따라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진상들 몇 명 상대하는 거 빼고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렵지 않은 일이라니.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은 딱 하나, 열정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특징이자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솔직히 이쁨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거기 매니저님이 순희 씨는 뭐든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승진도 할 거고 손님들한테 판매도 잘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아갈 것 같아. 원래 이 바닥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참을성 깊고 착한 사람들이 버티는 거거든. 저는 매니저님의 그 말을 듣고 힘들어도 조금씩 더 버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일이 터진 겁니다. 어떤 손님이 명품을 치장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다른 직원들은 손님들을 다 응대하고 있었고 제가 후다닥 달려가서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십니까? 안내해 드릴까요? 신입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저기 위에 가방이랑 이거 지갑 세트 좀 보여줘. 저는 재고가 없어서 창고에서 꺼내오겠다고 진열되어 있는 거는 레드고 창고에 블랙이 있다고 하고서는 창고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진열되어 있던 레드 가방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자기의 큰 가방에 그 레드 가방을 우겨넣으면서 유유자적하게 걸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기요, 그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손님을 제지했어요. 그러자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전부 그 손님을 쳐다보았고 그 손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매니저? 매니저 없어? 신입한테 교육 안 시켰나 보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래고래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와, 진짜 열이 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손님이 제 뺨을 갑자기 팍 하고 날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가 절로 옆으로 돌아갔고 느슨하게 묶은 머리끈이 빠지면서 머리가 산발이 되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헐 아니 방금 뺨 때렸어. 난리가 났지요. 그때 매니저가 재고 조사하러 간다고 매장을 비우고 있었고 부매니저가 그 손님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따로 방에서 이야기하시면 어떠신지. 지금 여기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도둑년 취급을 받아야 해? 내가 여기 매출을 얼마나 올려주는데. 내가 여기서 돈 많이 쓰니까 니들이 내 생일도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희 매장에서 제일 매출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벽이 있었던 거고 몰래 훔칠 때 그 짜릿함? 직원들을 속였다는 우월감?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그 물건들을 다 사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VVIP가 된 거고 아예 매장 측에서 용인을 해준 거지요.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도 떨어졌는데 그 손님 때문에 전성기를 맞으니까 아예 훔쳐가는 거를 모른 척 해도 돼. CCTV랑 재고 정리 파악으로 해서 그 손님이 훔쳐간 물건에 대한 금액은 그 손님 남편분께 청구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저는 신입이라서 그런 사항을 모르잖아요. 인계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저는 갑, 을, 병 중에 병이니까 그저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기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분노가 극에 달해서 저를 잘라버리겠다고 소리 지르고 매장의 직원들은 핸드폰을 들고 그걸 찍으려고 하고 경호원들까지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저의 팔목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이 사람 남편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한 분 한 분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등장에 놀라서 일어나며 고개를 드니까 어딘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놀랐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 너 혹시 하얀 마음 보육원 순이 아니니? 너 맞지? 그 여자의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른 순간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10여 년 전 간질 증상으로 쓰러져서 생을 다할 뻔한 보육원 봉사활동 아저씨였습니다. 운 좋게 제가 응급구조 수업에서 배운 초기 대응법을 실행할 수 있었고 아저씨가 무사히 응급실에 실려가서 조치를 받은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너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근황을 물으려고 했는데 네가 서울에 가서 내가 찾지를 못했구나. 언젠간 꼭 너를 찾아서 내 목숨을 살려준 그 마음을 보답하려고 했는데 세상도 참 좁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만날 수 있니? 아이고, 마음 아파라.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 설명하마. 정말로 미안하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저 어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서 있었죠. 뒤늦게 온 매니저가 저와 그 여자와 남자를 프라이빗 룸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상황을 제지하였습니다. 매니저는 저와 그 여자 두 분에게 다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장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것 같네요.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그 아저씨는 됐습니다. 저희 안 사람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 손버릇이 나빠서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만든 거고 지금까지는 돈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 손버릇 덮었지만 저도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제가 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이, 내 목숨을 살려준 순이에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어서 그저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그 아저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하마. 이건 내가 사과하마. 정말로 미안하다.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싫어요. 제 마음속에 불덩이를 키우기 싫어요. 그건 어릴 때 이미 많이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매니저의 권유에 의해서 잠시 한 달 정도 심적 안정을 위해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심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정신과 약을 받아가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던 그때 그 아저씨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한 카페에 가서 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여러모로 참 미안해. 이 안사람이 몇 년 전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꾸 물건을 훔치더라고. 매번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내가 참 곤란해서 뒷수습으로 돈을 내서 뭐 어찌저찌 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 도를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순이 너에게 상처까지 주고 다친 마음은 괜찮니?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쉬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날의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저를 괴롭히네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저 미안하다고밖에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갚고 싶고. 아저씨는 저에게 흰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 못 받는다고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아저씨는 자기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돈 받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지. 돈으로밖에 못 해줘서. 내가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리고 미안하다. 아저씨가 미안해. 잘 커줘서 정말로 고맙고. 잘 커줘서 고맙다는 말에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봉사하시면서 제가 커간 모습을 다 보신 아저씨가 그리 말하니 저의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요. 결국 저는 펑펑 울다가 아저씨의 위로를 받고 그 돈을 받아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신 그 여자분, 아줌마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꼭 약을 먹을 때마다 자꾸 도벽을 하고 그러네요. 이런 말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힘들고, 그래서 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주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였습니다. 알겠어요. 사실 아줌마를 다시 마주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심적으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서서히 마음속으로 아줌마를 용서할게요. 그러니 아주머니도 이제는 잘 사셔요. 저는 저를 때리고 무릎 꿇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욕을 하고 난리를 친 그 아줌마를 용서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마음에 품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제 마음속을 갉아먹고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저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아저씨에게 소정의 돈을 받고 사과를 받은 이후에 백화점을 퇴사하고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만의 가게였어요. 국비 지원으로 도자기 만드는 일을 배워서 물레방앗간을 차려 물레를 돌리면서 심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어찌되었건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랑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산 아이들을 초대해서 물레 체험도 하게 하고,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상처들도 점점 옅어지고 희망이 생기더군요. 참 행복하기도 하고요. 아, 작은 거에 감사하고 그냥 용서하며 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수없이 겪었던 인생의 절망과 고난들, 다 지나고 보니 지나가는 것들이었고, 내 안에 불덩이를 끌 수만 있다면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오늘도 살아냈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아마도 부모님 없이 사는 아이들은 작은 힘듦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힘듦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아,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세상은 가만히 길을 가다가도 등에 칼을 꼽는 곳이니 그 칼을 네 손으로 기꺼이 빼서 너희들의 다친 마음을 너희 스스로 치유하고 달래는 게 상처 회복의 과정이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꼭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네요. 사실 힘든 적이 많았어요. 말 못할 일들도 겪었고,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집 밖을 못 나가고 매일 침대 위에 누워서 살았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지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어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라지고 천천히 제 자신을 찾게 되었어요. 지금도 말 못할 트라우마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그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